자, 수량 및 실험. 오늘은 차원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 해석도 역시 유치역학의 리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원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수업 목표는 단위라든지 차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원 해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고찰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원 해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용어라든지 정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리량, 단위, 차원이에요. 물리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가끔 잘 쓰는 단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여러분도 아마 단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단위랑 차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 세 개를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과학이라든지 공학은 가장 먼저 뭘 해요? 사물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찰한다면 뭐예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거기서 가장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차원 해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상을 표현하는 게 가능한가? 한번 사과가 뭐예요? 사람은 뭐죠? 한 번도 정의를 안 해봤죠. 실제 우리는 그거를 뭐 있을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뭔지 알죠? 사과가 뭔지 알죠? 그죠? 나무가 뭔지 알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 나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그걸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개념상으로 이게 자라나서 그때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이 줄기가 또 뻗어 나가서 거기 잎이 나 있고 그런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나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선인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선인장을 보면 선인장은 나무라고 생각할까요? 뭐 지금도 선인장은 선인장일 거예요.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인장이라고 생각하듯이, 즉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물의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그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정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공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공통된 특성, 대상의 공통된 특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바로 길이, 무게, 속도, 시간, 색깔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이 비슷하면 비슷한 거다. 비교도 해주고 아니면 다른 거다. 구분도 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공통된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기본적인 성질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본적인 성질. 그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길이는 어떻게 정의하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길이는 1m라는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혹시 1m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빛이 도달하는 너무 양자역학적으로 가는데 1m가 정의된 거는 지구의 지름이 얼마죠? 아마 딱 떨어질 거예요. 딱 떨어지는 수로 나올 거예요. 그 수를 가지고 우리가 미터를 정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준이. 그다음 온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온도도 100도죠. 물이 끓는 점이. 그죠? 물이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라 물이 끓을 때를 100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0도는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걸 0도라고 그래요. 0도에서 얼음이 어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정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길이는 정의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질들은 뭐냐면 대상을 포함해 줘야만 정확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길이는 우리가 정의를 못해요. 길이가 뭔지 몰라요. 길이가 뭐야? 뭐 측정하는 단위? 뭐 이렇게는 배웠어요. 근데 길이라는 물리량은 존재하지 않죠. 언제 존재해요? 대상이 정해졌을 때. 즉 사람의 키, 그렇죠? 돌의 무게, 꽃잎의 색깔. 즉 대상이 없으면 걔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길이를 재고, 책상의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무게를 재고, 돌의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뭐 피부 색깔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들을 동일한 성질로 분류한 거죠. 아, 이런 방식으로 한 것들을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한 것들을 무게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분리했느냐. 길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무게라는 것들, 그런 것도 뭐냐면 정량적 물리량을 가장 중요하게 특징이 뭐냐면 동일성을 찾을 수 있느냐. 길이라는 건 다 동일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게라는 건 무게끼리 다 동일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량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가끔 얘기해요. 몸무게랑 키랑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몸무게랑 키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량은 뭐냐면 자 그러면은 이제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길이끼리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같으냐 다르냐 크냐 작냐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가 가능하다. 길이는 길이끼리 비교가 가능하죠. 그러면 같은 성질인 거죠. 그렇죠? 길이는 길이끼리 키는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근데 키와 몸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은 다른 성질이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성, 비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동일성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성질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색깔이라는 거는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동일성이니까. 동일성은 존재해요.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 게 키는 키와 비교할 수 있죠. 동일성이니까. 색은 색과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정량적 물리량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길이가 길다 작다. 무게가 크다 작다. 비교가 가능하죠. 근데 색은 어때요? 빨갛다 더 빨갛다. 이게 비교가 가능한가요? 정량적 비교는 불가능하죠. 감성적 비교는 가능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제가 더 빨개. 그죠? 저 나무가 더 파래는 그날의 기분과 그날의 생각과 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물리량으로 얘기합니다. 즉 길이와 무게는 비교가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물리량이에요. 자기들끼리는 비교가 가능해요. 색깔은 어때요? 색깔은 비교할 제가 방금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즉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컨셉은 뭐가 있냐면 인지적으로는 비교가 가능해요. 감성적으로. 산술적으로 덧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빨강 더하기 빨강은 두 빨강, 초록 더하기 초록은 두 초록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가끔 비교를 해요. 어떻게 비교해요? 색은 어떻게 비교할까요? 색을 비교를 못하면 더 할 수가 없으면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RGB를 쓰죠. RGB는 뭐 쓰는 거예요? RGB는 내가 인위적으로 색깔에 번호를 주죠. 레드 계열의 색깔에 강도를 주는 거죠. 그죠? RGB를 해서 그게 아무래도 길이로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웨이브랭스, 가장 색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은 웨이브랭스예요. 웨이브랭스. 즉 빛에서 어느 정도의 빛이 색깔을 갖고 있어서 그 영역대에 반응을 하느냐.
반사가 되느냐. 그게 빨간색. 뭐 예를 들어 640이면 빨간이고 480이면은 뭐 다른 색깔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죠. 즉 뭐냐면 웨이브의 파장, 빛의 파장의 길이를 재서 계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RGB라는 코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색깔을 주는 것들을 또 뭐야? 그거는 뭐야? 결국은 길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숫자를 갖고. 즉 걔네들은 뭐야? 색깔은 직접적인 자기를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온도는 어때요? 온도도 더할 수가 없죠. 1도 더하기 1도는 2도예요? 아니죠. 여기 1도 있어요. 여기 1도 있어요. 둘이 더하면 2도가 되나? 그럼 여기는 0도, 0도 되지 않죠. 히트는 가능하죠. 그죠? 즉 온도라는 거는 온도를 더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열을 더해줬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사실은 기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저물리량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동일성을 갖고 있고 비교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기저물리량. 자, 그래서 그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저물리량, 베이스 퀀터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뭘 하냐면 유도를 합니다. 물리량을. 속도. 어때요? 속도는 동일성이 있죠. 동질성이 있죠. 속도 빠른 놈과 빠른 놈을 비교할 수 있죠. 누가 더 빠른지. 그 다음에 뭐예요? 빠른 놈에다 빠른 놈 더 할 수도 있죠. 속도도 더 해줄 수가 있죠. 더하면 속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크고 작음도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도 물리량이에요. 그런데 얘는 기저물리량을 가지고 만들어낸 놈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물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Drive this quantity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길이, 무게, 시간, 전류, 온도 대신에 아무래도 열이 낫겠죠. 등을 기저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힘, 그렇죠? F는 MA, mass, 무게 갖고 그 다음에 길이,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낸 유도물리량. 압력, 역시 힘으로 만들어낸 유도물리량. 속도, 면적도 길이를 가지고 만든 유도물리량을 얘기하죠. 이런 물리량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가 가능하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물리량은 이런 기저물리량을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물리량은 이것의 단위로 측정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닌이 2001년에 뭐 자기 그 라이팅에서 얘기를 한 건데 어떤 물리량도 단위로 측정 가능하다. 즉 측정이라는 것이 측정된 양과 곱이든 합이든 사용하여 기저물리량 각 단위로 복제해서 물리량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단위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즉 기저물리량을 측정하고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 얘가 길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단위인 거죠. 미터라는 단위는. 그다음 시간, time이라는 놈, s, second, minute, hour 얘네들은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들을 표현해 준 거. 즉 숫자에다가 얘네들 곱해주면 양에다가 얘네들 곱해주면 그 다음에 진짜 물리량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자, 또한 여기다가 수를 붙여서 물리량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십니다. 즉 속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속도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뭐 시간을 뭐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보면 유도 물리량, 즉 미터 퍼 세크라는 유도 물리량으로 측정하면 이런 단위로 측정하면 그쵸? 내 물리량은 그때 10이 나온다. 10의 만큼의 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가. 더 써보면 일단 내가 뭘 한 거냐면 속도라는 놈은 일단 길이는 내가 미터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세컨드로 측정을 한 다음에 이걸로 해서 나눴더니 그 기저물리량이 10이 나온 거를 10m per sec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거, 얘네들이 속도라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단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위가 없으면 얘네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물리량의 수의 단위를 붙이게 됨으로써 각 기저 물리량으로 표현된 고유의 차원을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내가 10m/s에다가 내가 속도라고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단위를 붙여줘야 속도가 실제로 차원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즉 A라는 길이를 측정한 수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차원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의 표현은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브라켓을 사용해서 A라는 놈에 재봤더니 디멘션은 차원은 L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A라는 기저 물리량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길이의 차원 일반적인 표현 L과 같다고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길이의 차원을 표현한 것, 길이라는 차원을 표현한 건 이런 방식으로 어떤 기저 물리량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것에 차원을 얘기했을 때 얘가 길이다라고 하면 얘는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리량 단위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사실 이해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정의를 다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물리량, 기저 물리량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모든 기저 물리량은 각기 고유의 차원을 가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길이, 무게, 그렇죠? 시간. 얘네들은 전부 다 고유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 물리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속도, 면적, 부피 이런 애들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기저 물리량의 차원으로 전부 다 차원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물리량은 기저 물리량의 단위가 계속 바뀌어도 값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차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T over L. 내가 어떤 유도 물리량을 만들어냈어요. 물리량을 만들어냈는데 걔네들 봤더니 VT over L은 어떻게 차원이 무차원이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차원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차원수도 이제는 유도 물리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함수, 지수함수, 상가함수는 차원이 있는 변수의 함수라도 무차원이어야 된다. 그죠? 익스포넨셜 tx라고 했을 때 x가 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차원은 뭐예요? 무차원이죠. 로그 길이가 들어갔어. x가 들어가서 길이가. 얘도 뭐야? 차원은 무차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 코사인의 안에 길이가 들어갔어도 뭐가 돼야 돼요? 무차원이 돼야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저 물리량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단위를 부여했을 때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물리량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각기의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차원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특히 기저 물리량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기저 물리량이 모든 시스템을, 특히 역학적 시스템, 우리가 수력적 시스템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자, 4개의 기본 물리량이 변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길이겠죠. 그 다음에 무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뭐 온도 정도, 온도라기보다는 사실은 열이 맞아요. 온도는 여기서 켈빈 온도가 맞겠죠. 절대 온도는 사용해야 되지만 섭씨 온도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3개 정도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쓰고 싶으시면 건설환경공학부에서는 대학원을 가시면 쓸 수 있고요. 학부 때는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요 3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 기저 물리량은 얘네들이 왜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 말고 우리가 다른 거를 쓸 일이 없죠. 특히 역학에서 색깔을 보지는 않죠. 역학에서 색깔을 볼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저 물리량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따지고 나면 유도 물리량도 아니에요. 색깔은. 그죠? 웨이브의 랭스라든지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외 전류, 입자수, 조도 같은 기저 물리량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뭐 입자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재면서 우리가 한강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한강의 흐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요 4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특히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3개 특히 앞에 3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차원을 대부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뒤로 가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앞에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뭐야? 흐름 단면적, 수리 수심, 수리 반경, 하천폭, 조도. 엡실론인데 폰트가 깨졌습니다. 엡실론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학적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기하학적 매개, geometric vari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geometric parameter라고 하는데 파라미터라고도 하고요. 얘네들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학적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속도, velocity, 가속도, 시간, 파속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운동학적, 그죠? kinetic variable이라고. 자, 그러면 기하학적 매개 변수와 운동학적 매개 변수의 큰 차이점은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시간이 들어가 있죠. 시간이 들어가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길이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기저 물리량이 뭐예요? 길이만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기하학적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즉 L은 지오메트리를 대표하는 가장 기저적인 물리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학적 매개 변수는 뭐냐면 속도, 가속도, 시간, 파속.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오버 t, 길이 오버 타임 스퀘어, 시간. 그 다음에 이것도 파속은 뭐냐면 속도가 같은 거죠. 단위가 다. 즉 여기는 타임이라는 기저 물리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운동학적 매개 변수 혹은 카이네틱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력학적 매개 변수, 즉 다이나믹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죠. 다이나믹 베리어블인데 이거는 F, 압력, 밀도, 중력가속도, 1, 점성. 여기는 뭐가 얘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매스가 들어가 있죠. 질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량이 들어가서 F는 MA, 압력은 뭐예요? Force over unit area. 그죠? 단위 면적당 힘. 그 다음에 요거는 density, 밀도. 그죠? 매스 들어갔죠? 다 매스가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dynamic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력학적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점성을 설명할 때 뭐가 있다 그래서 kinetic viscosity가 있고 그거를 밀도로 나눠주, 그러니까 dynamic viscosity가 있고 kinetic viscosity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동력학적 점성계수라고 했고 하나는 운동학적 점성계수라고 했는데 걔네들을 왜 그렇게 불러요? 밀도로 나눠서 밀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운동학적 점성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밀도가 들어가서 매스를 같이 포함하면 동력학적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기하학적 매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이에 의해 정의되는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운동학적 매개 변수는 길이와 시간에 의해 정의되는 물리량입니다. 동력학적 매개 변수는 길이, 시간, 질량에 의해서 정의되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각도, 경사, 위도 얘네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각도의 단위는 뭐예요? 응? 그쵸? 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레디안 얘기를 했어요. 레디안은 뭐예요? 무차원이죠? 차원이 없는 거예요, 레디안은. 왜? 레디안 정의가 원래 이 원주를 나눈 것, 그쵸? 지름으로 나눈 것이 우리가 레디안이라고 하는 거죠. 레디안은 무차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디그리 붙여도 뭐예요? 걔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차원이에요. 경사도 마찬가지죠. 경사는 어떻게 돼요? 이 길이 오버 이 길이가 경사죠. 즉 차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다 디그리라는 도를 붙이죠. 오라는 걸 붙이지만 걔네들은 실제로는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표현을 위해서. 자, 그래서 걔네들은 그 다음에 뭐야? 각도, 경사, 위도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기저 물리량은 아니죠. 유도 물리량이죠. 그렇죠? 무차원화된 유도 물리량. 길이로 표현된 길이로만 얘네도 길이로 나타난 거고요. 얘도 길이의 비율이고요. 위도도 길이의 비율이죠. 자, 그런 물리량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표면 장력 한번 무차원화, 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차원으로 우리 물리량을 나타내면 표면 장력은 어떻게 돼요? 표면 장력은 뭐라 그랬어요? 표면 장력. force for length라고 그랬죠.
잡아 당기는 거야. 표면 장력. 둘이서 줄다리기 할 때 이쪽에서 당기는 거, 이쪽에 당기는 힘을 길이로 나눠줘. 이 줄이 얼마만큼 버티냐. 이게 표면 장력이죠. 그러니까 force for lengt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차원은 F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죠. F는 ma죠. mass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length over time 제곱. 그죠? 그래서 mlt 마이너스 스퀘어가 되죠. 그 다음에 L 마이너스 1의 승이 되니까 요거는 mass time의 시간의 마이너스 2승.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밀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블랙킷을 붙이면 차원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죠. density는 밀도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 부피고요. 분의 mass. 그래서 ml-3승이 되고요. 비중량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단위 부피당의 어떤 force를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rhoG죠, rhoG. 그게 이제 비중량이니까 그것을 표현해주면 이렇게 비중량이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원은 모든 물리량은 그 유도 물리량이건 기저 물리량이건 다 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원으로 표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일단 차원 해석을 하신 거예요. 해석만 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차원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앞으로 좀 더 확장성을 가질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차원을 확인하는 가장 먼저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차원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공식이 있을 때 이 공식이 맞으려면 방정식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원이 동일해야 되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기저 물리량의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균일성, 비교 가능성. 그래서 동일성과 비교 가능성이 있다 그죠. 비교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작다 크다 같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물리학적 공식을 좌측과 우측이 어떻게 돼? 차원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즉 차원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건 차원의 균일성, 즉 대부분의 방정식이 좌변과 우변의 차원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차원 균일성, dimensional homogene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공부를 막 해갖고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냈어. 이 공식이 좌변과 우변의 차원이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차원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아주 엠피리컬하게 가는 경우는 차원이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그렇게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 디멘셔널 호모지니어티가 반드시 뭐 경제학적인 문제나 사회학적인 문제나 뭐 물리학적인 문제나 마찬가지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원 균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차원 균일성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가 공식을 해서 차원도 유도해 볼 수 있고 단위도 유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차원 균일성. 즉 여기서 점성 개수. 나 이 점성 개수라고 하죠? 이 점성 개수의 차원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 좌변과 우변의 차원의 균일성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좌변의 차원과 우변의 차원은 동일해야 돼요. 우변의 차원은 쉽죠. 우변의 차원은 뭐냐면 얘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속도, 이건 길이죠. 즉 속도분의 길이가 지금 여기 남아있는 차원이고요. 그 차원과 이 차원을 합쳤을 때 이쪽 차원과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차원이 뭐예요? 전달 능력의 차원은 뭐예요? 그렇죠. 힘 나누기 면적이죠.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달 능력은 응력은 뭐냐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표면 응력이 있었고요. 표면 전달 능력이 있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노멀, 수직 응력이 존재한다 그랬죠. 수직 응력은 뭐랑 동일해요? 기억하기 쉽게 압력과 동일하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의 힘이 압력이죠. 그러면 수직 응력과 그 표면 응력, 이 전달 응력은 당연히 차원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뭐야? 얘의 단위는 압력과 동일해야 되는 거죠. 압력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얘기죠. 힘은 우리가 아까 유도를 했고요.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여기서 나타나는 응력의 단위는 압력과 같고 dv는 속도, dy는 길이임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동점성 개수의 차원은
힘의 차원과 그다음에 힘의 면적, 단위 면적당 힘의 차원과 그다음에 요거 차원. 즉 요거는 FL-2승이고요. 그다음에 LT 이게 속도의 차원이고 요게 길이의 차원이죠.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 캔슬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는 거 T 남고요. 그다음에 얘네는 좀 확장시키면 MLT-2승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F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 L이 캔슬되고 T도 하나씩 캔슬되면 MT-1승, L- 이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얘의 차원이다.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이렇게 해주면 단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방정식의 차원 균일성을 가지고 이도를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정식의 단위만 구하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이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시스템을 잘 이해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차원 해석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어요. 차원 해석은 왜 필요하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게랑 키는 비교할 수가 없죠. 무게랑 키. 자, 그러면 문학과 공학에서 황신환 교수님은 무겁다. 정의가 어떻게 다르죠? 문학에서는 황신환 교수님이 무겁다가 가능하죠. 사람이 진중하니 참 멋있다. 이런 것들을 교수님은 무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시적인 감성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학에서 황신환 교수님은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공학이 아니죠. 국문학이죠. 시를 쓰는 거죠. 어떤 평소에 황신환 교수님의 느낌이 어떻게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공학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개그맨인데 유민상과 김준현 둘 중 누가 더 뚱뚱할까요? 둘 중 더 누가 무거울까요? 이 표현은 공학에서 가능하죠. 그렇죠? 문학에서는 재미없는 표현일 수 있지만 공학에서는 가능한 표현입니다. 왜? 비교했으니까. 뭘 비교할 수 있어요?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무게를 비교하기 때문에 더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 유민상과 김준현은 뚱뚱하다, 무겁다.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즉, 차원 해석의 결과는 위에서 이것이 뭐냐면은 공통된 선지를 찾아서 표준화해서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뭐냐면 비교는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다 비교하고 싶죠. 공학에서는 다. 그렇죠? 비교하지 않으려면 공학하지 않아야 돼요. 그 비교하는 것이 공학인데 그 비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뭔가 뭐를 비교하고 싶어. A와 B를.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차원 해석이랍니다. 차원 해석. 이 차원 해석이 비교를 가능한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차원 해석은 아주 복잡한 물리 문제를 정량적으로, 왜냐하면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해요. 그죠? 에너지도 존재하고요. 점성도 존재하고요. 이너셔도, 관성력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 표면장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어떤 경우에는 뭐 안에서 인터널 뭐 프로세스도 중요할 거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갖고 가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너무 공식이 복잡하니까. 시스템도 복잡하고, 가능하면 내가 알고 싶은 애들, 중요한 애들만 뽑아내서 걔네들만 비교해서 뭔가 해석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즉, 어떤 물리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관성력, 중력, 점성력 등 다양한 힘을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가장 단순한 관계로 만들어내는데 유리한 방식이 바로 차원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원 해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해도 그렇고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모델을 만든다거나 이랬을 때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무시하고 제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매우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을 굉장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차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지만 그 다음에 차원 해석은 서로 다른 두 대상, 즉 어떤 뭐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이 커다란 현장에 있는 잠수함이랑 어떤 거는 이 실험하고 싶은데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조그맣게. 근데 실험실 수조에서 잠수함을 그렇게 작은 놈을 과연 저렇게 커다란 현상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애랑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비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것이 비교 가능하다면 우리가 시밀러라고 상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상사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두 다른 것들이 같은 것, 비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상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통해서 뭐 큰 하천이라든지 잠수함을 축소해서 레보러토리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의 논리성을 제공해 놓은 것이 바로 어떤 차원 해석을 중요한 원인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이 상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 같아요. 그림 1과 그림 2가 있는데 그림 1은 뭐예요? 여기 이제 불쏘시가 있고 여기다 불을 붙여줬더니 어떻게 돼요? 바람이 밑에서 또 이제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볼텍스가 만들어지죠? 그쵸? 이거는 실험실에서 여기서 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근데 이 그림은 뭐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뭐 제주도 위에 혹은 여기에 이제 섬이 있고 여기 위에 뭐냐면 바람이 불어가면서 거기에 구름이 있는 거죠. 구름이 그 후류를 인공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스케일이 뭐 몇 킬로가 되겠죠. 여기는 뭐 몇 킬로가 됐고 이 길이로는 한 수십 킬로가 넘을 건데 인공위성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과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물리적 프로세스를 비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상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볼텍스 쉐딩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러면 비교해보면 실제로 얘와 얘가 일어났을 때 이런 형태를 나타나는 것들을 똑같으냐?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점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어때요? 점성이 중요할 수 있죠. 즉 똑같은 시스템을 봐도 상사성을 비교해보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현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프로세스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어떤 두 현상들을 비교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차원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원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차원 해석의 기본적인 컨셉, 즉 단위라든지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원 해석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체역학 문제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